저는 오늘 발표하게 된 김장민이고요. 이제 오늘 발표하는 내용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미국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코리아 반도를 움직인 100년의 국제 정세 그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 책을 기본으로 하고 최근에 몇 군데서 발표한 것들을 좀 종합해서 하는 거고요. 주최 측에서 1시간 정도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이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먼저 이제 동북아를 알려면 역시 세계 정세를 알아야 되겠죠. 세계 정세 속에, 네, 네, 알겠습니다.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동북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 다 아시니까 이제 미국의 전략을 보겠습니다. 미중러 경쟁 관계에서 미국의 전략을 보면, 이제 강대국이라 하면 강대국도 이제 흥망성쇠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이 경제적인 변형을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군사적 우위가 되고 또 이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면서 경제적으로 쇠퇴가 되고 군사적 쇠퇴 이런 순서대로 걷는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이러고 이제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강대국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한 거고요. 여기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군사적 우위가 경제적 우위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 보면은 압도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위죠. 근데 경제력은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경제가 먼저 쇠퇴하고 군사는 나중에 쇠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이러한 자신의 군사적 우위를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쇠퇴하는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강대국의 전략이다. 이것들이 이제 폴 케네디가 밝힌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패권적 지위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 쇠퇴를 지원할 수 있다. 미국에 딱 맞죠? 그래서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해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우위는 어, 20년 이렇게 되면 이제 역전될 건데요. 군사적 우위는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을 가더라도 역전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우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중국이 부상하는 걸 막는 것이라는 거죠. 군사적 힘을 지렛대로 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군사적인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이걸 우리가 그랜드 스트래테지, 그래서 대전략이라고 그러는데요.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 제국들,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들은 그랜드 스트래테지, 대전략, 월드 스트래테지, 지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 지배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군사 전략과 함께 동맹 전략입니다. 동맹 전략.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이러한 경쟁국들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못하도록 하면서 자기 자신의 동맹은 확대해야 하는 것. 심지어 우방국이라고 있는 유럽연합이 다른 나라 동맹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도가 중국하고 힘을 합치면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죠. 그래서 인도가 중국하고 동맹하지 못하도록 인도와 중국이 전쟁하도록 이와 같이 미국은 자기의 동맹을 확대하고 적뿐만 아니라 동맹, 우방까지도 동맹을 확대하지 못하게 그래서 어, 다른 나라는 분열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 전략. 이러한 미국의 기본 전략은 로마라든지 그다음에 서유럽에서 영국이라든지 이러한 서방 제국주의의 세계 전략, 그죠? 세계 전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중국과 러시아인데 향후에 인도도 빠른 속도로 부상하기 때문에 이런 인도까지 포함한 다극 체제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 즉 자신의 단일 패권이 쇠퇴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 이런 방법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적들을 동맹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누구랑 동맹하냐 그러면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잠재적인 경쟁자가 인도라고 봅니다. 인도. 그래서 그 이유는 좀 이따 말하는데 미국은 인도와 동맹을 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세계 전략은 지리학적으로는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죠. 유라시아에서 단일 제국이 나타나는 걸 막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커다란 나라와 맞설 수 있는 제국은 유라시아의 단일 제국인데
그럼 유라시아에서 단일 제국이 나올 수 있는 세력은 세 세력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중국, 이슬람, 러시아가 그 중에 세 세력이 그 두 가지 세력과 동맹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국이 이슬람과 동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슬람이 러시아 동맹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이게 가장 큰 전략이고요. 세부 전략은 이슬람에서 하나의 제국, 이슬람 제국이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박기로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란과 사우디가 이렇게 경쟁하게 만든 적대 관계에 만든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최근 사우디가 이란에게 가까워져 가면서 미국의 이러한 동맹 전략이 다소 그 약간 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동맹하고 상대방의 동맹을 깬다는 미국의 전략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 인도를 왜 중요시하냐면 인도는 서방 체제를 이식받았기 때문에 서방과 유사하기 때문에 서방과 유사한 나라는 서방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자기의 닮을 꼴은 공격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인도를 중국의 경쟁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혹은 서구식 체제를 확산해서 과거의 적대국, 즉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식 체제를 받으면 헐리우드 문화를 동경하면 자기가 동경하는 헐리우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적대국이나 경쟁국을 이러한 그 동반자, 자기와 비슷한 이 체제, 정치 문화 체제로 하려는 것,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자가 늘어날수록 이념 전쟁, 체제 전쟁,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이 비용이 최소화된다는 거죠. 이건 성공한 게 일본과 독일입니다. 과거 일본과 독일은 제국주의, 파쇼 제국주의죠. 미국은 부르주아 제국주의인데 이 파쇼 제국주의와 부르주아 제국들이 대립했었는데 이 파쇼 제국주의, 독일과 일본을 부르주아로 만들었죠. 그래서 서방식 체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서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일본과 독일이 같은 서구 체제인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나 중국에도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인권, 이러한 시스템이나 이념을 전파하면 이들은 바로 이제 자본주의와 인권의 나라인 미국에 대한 공격 의지가 약화될 것이에요. 체제 전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서 서방의 상호 의존을 하게 되는. 예. 서방의 상호 의존을 심화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지배계층들, 미국의 그 식자들이 중국에 관한 관점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온건파와 강건파가 있습니다. 온건파는 이제 현실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실주의자들은 중국을 인도와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의 세력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현실적으로 세계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과 어떤 공존하면서 균형 전략을 취하면 된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인도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미국을 미국을 제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미국 하위에 있는 일정한 그 파트너, 그래서 공존을 하자. 이게 균형 전략입니다. 반면 강경파들은 중국은 과거에 독일이나 일본, 특히 독일이 두 번이나 전쟁을 일으켰죠. 이런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미국의 무력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과거에 소련에게 취했던 것 같은 봉쇄 정책을 취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쇄 정책을 취할 때는 당연히 그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인도, 유럽과 같은 이 동맹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국내 정치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이 이 체제 내에 소모전에 매몰되도록
자기 국내 문제가 많으면 국제적 진출이 어렵겠죠. 그래서 국내 문제를 끊임없이 촉발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미국이 배후 조정을 하죠. 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 달라이라마 뭐 아주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있죠. 그다음에 810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미국이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문제라든지 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내부에서 소모전을 하게 만드는 거죠. 미국 국무부 산하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이 주변 국가와 끊임없이 갈등하도록 합니다. 중국이 그 열 몇 개의 주변 국가가 있는데요. 실제로 전쟁하지 않은 나라는 조선, 북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주변 국가와 다 크고 작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근 국가와 갈등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미국의 전략이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성공을 하고 있죠.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필리핀, 그죠? 필리핀, 인도, 호주, 타이완 이렇게 다 되고 심지어 베트남이 그 중국과 전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과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적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중소 분쟁 때 소련이 중국에 대해서 핵전쟁을 하려고 그럴 때 미국이 니네가 소련이 중국에 대해서 핵전쟁을 하면 우리는 중국 편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중소를 갈라치게 하면서 중국과 수교를 했죠. 마찬가지로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한 이후에 과거에 적국이었던 베트남에게 우리는 니네 베트남을 지지하겠다고 베트남과 중국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평화론이라는 거는 서방과 비슷한 체제를 확산시킬수록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 자기들끼리 서방끼리의 이런 것들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인도에 관해서는 사실상 인도의 핵무장을 미국이 미사일 기술과 핵 기술을 사실상 전수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2005년에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핵 협력 협정을 하면서 미국의 통제하에 일정 부분 핵 무장을 하는 걸 도와주고 있죠. 호주도 마찬가지죠. 호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핵 확산에 있어서 미국이 두 가지 기준이죠.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파키스탄 전부 다 미국의 국익 때문에 핵 확산을 허용한 겁니다. 파키스탄은 이제 중동 전쟁에 파키스탄이 동의하죠. 협력함으로써 그 대가로 핵 확산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동맹에게 핵 확산까지 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잘 알고 있는 이제 경제 블록이죠. 경제 블록을 통해서 유럽에 진출을 중국의 유럽 진출도 그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의 그리스의 최대 항구 피레우스 항구의 67% 지분을 네덜란드, 뭐 독일 함부르크, 뭐 유럽 곳곳에 중국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유럽이 적대 관계가 돼야 되겠죠. 또 중국이 호주의 항구도 조차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과 호주를 적대 관계로 만들어서 사실상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현재 그런 행태로 가면서 호주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중국과의 항구 협력 이런 것들을 이제 무산시키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또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는 거는 바로 이제 중앙아시아죠. 그래서 과거에 소련 연방, 그리고 독립국 연합국가 소속의 나라들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된 이 상하이 협력기구가 한편이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뚫고 나가려는 이제 미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동 전쟁 때 그 미국에게 군사기지를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일단 중앙아시아에서. 그래서 여기서 중앙아시아에도 경쟁을 하면서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상하이 협력국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바마 때 이미 아시아로 돌아가자, 그죠? 아시아 중심 정책으로 선언을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 통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분업은 미국은 지적 재산권과 첨단 과학 기술 분야는 우리가 할 테니까 니네 중국은 값싼 상품이나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어라. 그렇게 우리 서로 협력해서 살자. 이게 미국의 논리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그 협력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는 거는 니네는 값싼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면 되잖아. 비싼 거 이런 거, 뭐야, 첨단 기술 이런 거는 하지 마. 이거를 하는 거죠. 중국은 반대로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첨단 산업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기술 복제를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규정합니다. 후진국 후발 자본 주가는 다 기술 복제래죠. 일본은 독일하고 한국은 일본을 하고 이렇게 다 기술 복제를 하는데 이 기술 복제를 산업 스파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 타격을 주죠. 공급망 전쟁하고 이거는 이미 그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 플라자 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1970년대, 80년대에 일본과 독일의 이 공산품, 공업 제품이 엄청나게 미국에 수출하면서 미국의 산업이 위협을 받자 강제로 환율 조정에 나서서 일본과 독일의 그 경제에 타격을 강제로 주는데요. 이럴 때 이 환율 정책에 그 독일과 일본은 전쟁의 패전국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율 정책, 강제적인 환율 조정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가로 일본은 미국 말고 대안적인 어떤 수출국, 대안적인 경제 동맹 협력국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타격을 주고 있는 거고요. 현재 미국이 일본에게 타격을 준 것처럼 중국에도 그러한 타격을 주고 그 중국 대신에 인도로 이제 교체하려는 거고, 독일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플라자 협정 이후에 일본보다는 이 타격을 덜 받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그렇다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프트 파워라는 건데요. 이 소프트 파워는 연성 권력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무력으로 상대방의 그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 어릴 때부터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남자들은 금발의 여인을 동경하고 여성들은 가슴에 털난 남성들을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맨날 영화에서 그런 것만 봐다 실제로 자기 눈에 그런 서양인이 나타나면 그 서양인을 공격할 리가 없겠죠. 되게 서양인들한테 다정하고 할 거라. 이런 헐리우드 문화 이런 거죠. 바로 중국이 바로 이 중화 문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동의를 얻듯이 이러한 헐리우드 문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동의를 얻고, 이 문화뿐만 아니라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을 닮아가려 하는 것. 이거 바로 이거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와 같이 매력적인 문화, 그리고 자유 문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뭐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도 있겠죠. 아주 성적인 어떤 자유로운 문화 이런 것들까지도 민주주의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의 어떤 미국식 문화의 힘이고 미국을 닮아가자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롤모델이 미국이 되는 거죠. 그런 롤모델인 미국을 공격할 리가 없다. 미국과 전쟁할 리가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 평화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식 모델을 세계에 확산시킬수록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바로 이제 어떤 군사적 방법 이외에도 이러한 비군사적 방법으로 외교 정책을 관철하는 거를 또 이제 그 스마트 파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는 이제 비군사적인 건데, 이러한 군사적인 방법과 이러한 비군사적인 방법을 배합을 해서 적절하게 필요할 때는 군사적 방법을,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을 때는 비군사적 방법을 쓰는 이거를 이제 스마트 파워라는데, 이건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죠. 이제 힐러리 때 많이 그 활용했던 그런, 주로 이제 민주당이 주로 많이 그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그 이 전략을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가 그 신냉전이냐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은 분업 체제에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러시아는 미국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엘치는 선거 때만 되면 미국이 돈 줘서 그 지지율 높여주고, 선거할 때는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 모스크바에서 선거 캠프를 차려가지고 엘친을 당선시켜줬어요. 그리고 중국은 세계 분업 체제, 사실 말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사실은 이제 미국에 많이 따랐죠. 사실 미국의 굴종적인 부분이 많이 가서 미국 단일적인 신자유 체제를 쭉 가져가지고 미중러가 분업 체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 분업 체제가 균열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업 체제가 균열이 나는 일 아까 말한 것처럼 특히 중국이 미국을 쫓아오기 때문에 과거에 그 경공업 중국 이게 깨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분업 체제를 파탄시키려는 게 미국의 목적이 아니라 분업 체제를 유지하되 중국을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묶어두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나오려는 거. 바로 여기에서 어떤 그 분업 체제의 조정 관계가 있다는 거지. 미국이 무슨 뭐 중국과 혹은 러시아와 냉전 체제로 간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빠진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렇다. 자기들끼리는 이러한 경제적인 협력을 하면서 밑에 있는 나라들한테는 줄서기를 하죠. 마치 조직 깡패들끼리 저기 서로 술 마시고 저기 건배하면서 그 밑에 있는 깡패 부하들은 바깥에서 서로 칼부림하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은 서로 저기 분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러시아와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러시아에서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제일 먼저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는 그 반란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우리를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과 직접적으로 군사 충돌하는 건 두려워하지만 밑에 다른 나라, 그렇죠? 깡패들이 그러죠. 두목이 직접 나서지 않고 밑에 나서지 그런 형태로 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그 자체가 냉전이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하류 동맹 국가들에서는 냉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유럽과 남코리아, 우크라이나, 대만의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 그죠? 그다음에 유럽과 그 러시아 이런 이간질 무력 충돌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세계적 차원에서는 냉전 체제가 아니지만 하위 동맹, 우크라이나, 한반도, 대만 이런 데서는 이제 국지적 냉전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 세계적 정세와 한반도와 같은 국제적 정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로는 분업과 경쟁이지만 한국, 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냉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세계대전을 원하지 않지만 동유럽과 동아시아에서는 국주전을 끊임없이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당연히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왔죠. 북의 핵무기 때문에 코리아에서 뒤에 나오겠지만 전면전의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전면전 위협은 사라졌지만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끊임없이 하죠. 그래서 전면전이 아닌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윤석열이 그 대만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만 문제죠. 대만 문제에서는 이제 대만 독립 문제인데 현상 유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 유지에 대해서 각자 그 자기 나름대로 하죠. 중국은 미국이 현상 유지를 깨려고 하고 있다.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현상 유지를 깨라고 하겠다. 대만을 그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현상 유지라는 건 찬성하지만 상대방이 서로 현상 유지를 깨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윤석열이 중국에 대해서 그 현상 유지를 깨려고 하는데 현상 유지가 깰 때는 어떤 국제적인 사회의 어떤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만 분쟁에 개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그 독일에 있는 미군 부대에 있죠. 어, 우크라이나에 바로 포탄을 조달하기 어려우니까 독일에 있는 미군 부대에게 30만 발의 포탄을 줬다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회해서 실제로 살상 무기를 이미 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서의 이 훈련, 한국에서의 군사 훈련도 심각한데요. 그 한미 양군이 거기에 이제 팀스프리트에 원산을 가정해서 포항이죠. 포항에서 상륙 작전을 합니다. 4단급 규모로. 근데 이
그것이 팀 스피릿에 중단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이제 포항에서 북을 침공하는 사단급 공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는 거는 아까 말했처럼 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은 못하지만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이런 대규모 전면전 훈련하는 이유는 서방의 봉쇄로 인해서 자원이 부족한 북이 이 한미일 훈련에 대응하려면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앞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경제 발전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중국에 대해서 대만 문제라든지 그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이런 군사 분쟁에 대응을 하냐고 군사비를 많이 쓰게 만들죠. 그럼으로써 경제 발전을 못하게 하는 거죠. 소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엄청난 경제력으로 소련에 대해서 무한도에 그죠? 무한도의 무기 경쟁을 함으로써 군수 산업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경제 발전을 못하게 하는데 바로 북의 코앞에서 하는 군사훈련은 북이 바로 이 군사훈련에 대응함으로써 자원을 경제발전, 사회발전에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북의 인민들의 불만을 만들게 해서 체제를 취약하게 만들려는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미국의 전쟁 계획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북의 코앞에서 하는 침공 훈련은 미국의 전쟁 계획에 하면은 훈련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이게 저강도 전쟁 계획이라고 해서 아예 전쟁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나올 거. 이런 상황에서 자, 한반도에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이죠.